미국의 소방 행정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며칠 안에 잡힐 산불을 대체 얼마나 더 번지게 만든 거야? 정말 한심하군. 도저히 모르겠으면 한국에게 물어보라고. 제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지 말라고. 여기 한 미국인이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 LA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시청 민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요즘 저희 LA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도심을 뒤덮고 그 영향으로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인지 믿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희 LA시청 민원과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급한 문제도 드문 편이라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곤 했죠. 하지만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해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몰려옵니다. 이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분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너무 작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작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을 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민원과에선 그분들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그들을 대하는 일이 제겐 가장 고된 부분이에요.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상황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추친이라는 중국인 민원인이죠. 그는 처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민원과로 찾아와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채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늘어놓곤 했어요. 처음엔 자신의 집 지붕에 잿더미가 앉았으니 이를 청소해달라며 청소비를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산불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산불로 집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단지 지붕 위에 먼지가 조금 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산불 연기를 많이 마셔서 짖는 소리가 이상해졌으니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 그 강아지의 흉내를 내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분명 영어를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었는데 계속해서 중국어로만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는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했어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왜 자꾸 중국말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자니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추치는 그렇게 매일같이 민원과로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을 저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한인타운 중심부에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막상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잿더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곳곳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가 보리를 본 흔적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파리떼가 들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은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고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추친이 말한 산불 피해라는 건 그저 자신이 어지러 놓은 집을 정부에게 치워달라고 하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게 큰 보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도저히 강아지가 한 것이라고 믿기 힘든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저는 왕추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저 작은 강아지가 보리를 본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추친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빨리 보상해줄 건지 말 건지나 얘기하세요. 그의 반응을 보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보릴은 분명 사람이 한 것이었고 왜 화장실을 놔두고 마당 여기저기에서 보리를 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중국인들만의 습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런 생각이 다소 편견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서 누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말인가요? 특히 왕추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돌아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화재 피해를 입은 현장인가요? 이건 산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집 관리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겁니다. 정부가 이걸 보상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왕추친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했지만 제가 마당 곳곳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가 난 채 저에게 또 중국어로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도 그 이후로 민원과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왕추친 같은 민원인 때문에 저희 업무가 방해받고 진정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한 후 한인타운에 온 김에 점심을 먹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인타운은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도시 중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화재 진압을 위해 동원된 모든 소방 인력들이 한인타운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곳곳에 소방관들을 위해 준비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밥, 잡채, 김치찌개 등 맛있어 보이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소방관들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음식들은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식당과 카페에서는 한국인들이 미리 선결제를 해두어 누구든지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두었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 곳곳에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마스크, 약품, 생필품 등 각종 구호물품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이런 자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니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던 한국인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물품들이 LA 시청의 예산으로 지원된 건가요? 저희 민원과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러자 그 한국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전부 한인타운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겁니다. 물론 일부는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건 LA 시청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후원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한인타운처럼 대규모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겨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 종일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모두들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그러자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소방관들과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하루라도 빨리 LA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스스로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한인타운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나요? 그는 약간 신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 1세대들 중에는 한국에서 소방대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목조주택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두 콘크리트나 벽돌로 집을 짓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스프링클러와 소화 탐지기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도와줬죠. 저는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타운 사람들은 가능성을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인타운은 산불의 중심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는 안전한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인타운을 뒤로 한 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한 놀라운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인타운에서 식사를 마치고 민원과로 복귀하자마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흑인들의 약탈 사건입니다. 요즘 들어 흑인들로 구성된 무리가 빈집을 노리고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민원과로 몰려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좀 의아해며 물었어요. 이런 일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답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어요. 지금 LA 경찰서와 소방서는 산불 진압에 모든 인력을 투입한 상태예요. 산불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약탈이나 강도 같은 사건들은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과 소방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니 민원가로 몰려와서 저희에게 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탈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인 약탈자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불이 꺼진 집들만 골라 들어가 귀중품을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 미국이 총기 소지 국가라는 점입니다. 약탈자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맞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주민은 약탈자들이 마트를 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들이 총을 들고 있었기에 손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이라도 있으면 내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억울해하던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약탈자들은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트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모두 보상을 요구하며 저희 민원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산불 피해나 다름없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죠.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솔직히 말해 저희 민원과에서는 이런 보상을 처리할 권한도 예산도 없습니다. 특히 약탈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야 할 산불 피해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약탈자들이 날뛰며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하소연할 곳은 민원과뿐인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 민원과 아니 시청 공무원 전체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청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거친 후 공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LA 행정부는 모든 시청 공무원을 로테이션으로 화재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감자들도 화재 진압에 동원되었고 그 대가로 복역 일수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처리가 제 업무인데 소화기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제가 거대한 산불 진압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죄수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역 일수 감면이라는 보상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추가 수당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강제로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지 민원과 동료들과 함께 불만을 나누며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하늘은 햇빛조차 가릴 정도로 어두웠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길은 거대한 용암처럼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는 새로운 화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종이장처럼 불에 타 무너졌고 거리 곳곳에는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풍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서는 시속 507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되었고 산악 지역에서는 시속 113km 이상의 돌풍이 불며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조차 강풍으로 다시 타오르며 새로운 화재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방대원들의 작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필사적으로 화염에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불길은 물을 뿌리기 무섭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불은 이미 LA 카운티의 16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으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보다 넓은 규모였습니다. 헬리콥터와 항공기가 동원되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저는 불길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제 눈앞에서 번지는 불길을 보고 있자니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불은 도시의 주요 인프라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도 중단되었으며 가스관까지 파손되어 많은 지역이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피소에 몰려든 사람들은 눈물과 절망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의 가족을 찾으려 애썼고,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의 절망은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경험한 일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한국인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미국, 자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지역에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화재의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장은 고온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로 숨이 막혀 모두들 힘들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무원들 중에도 당황하거나 손을 놓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위험 지역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 한국인은 바람 때문에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소방호스를 끌어들고 뛰어갔습니다. 주위에서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말도 전혀 듣지 않고 마치 이 일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하늘 아래 한국인들은 서로 호흡기를 나눠 쓰며 협력했습니다. 몇몇은 소방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젖은 천을 얼굴에 감고 연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옷은 이미 불씨와 잿더미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앞서서 방화선을 구축하면 다른 사람은 뒤따라 호스를 당기고 누군가는 물을 뿌리며 불길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이었고 마치 몇 년간 훈련해온 팀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한 한국인이 불에 휩싸인 작은 집에서 개를 구조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거의 불타버렸고 그 안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연기 속에서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강아지를 구조한 후에도 그는 쉬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불길을 막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LA를 자신의 도시처럼 여기며 마치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재 진압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틀었지만 곧 화면 속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1992년 LA 한인타운 폭동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내용을 알아갈수록 저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어린 나이였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LA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 이면에 존재했던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991년에 있었던 로드니 킹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이 경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영상이 전국적으로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는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적인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폭동의 불길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과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는 경제적 경쟁과 상호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함께 한인 상점들이 흑인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넓히며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폭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약탈과 방화가 LA 전역에서 일어났고 특히 한인타운은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수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약탈과 방화로 잿더미가 되었으며 한인 상인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군의 무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한인타운을 방치한 채 백인 지역의 방어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한인타운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폭동이 3일째로 접어들 때까지도 상황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투입되면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 2,300개 이상의 한인 상점이 파괴되었고 한인 상인들이 입은 재산 피해는 약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거리와 건물은 약탈과 방화로 엉망이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인 상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고 옥상에 올라 방어선을 구축했던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그들은 Roof Corins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폭도들로부터 한인타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던 한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 상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고 정부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인들이 처했던 상황의 참혹함과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찰과 군이 한인타운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백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했고 한인타운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한인 상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결단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무장의 옥상에 올라가 방어선을 구축했고 한인 남성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군 복무 경험을 살려 전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폭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한인 상인들은 근처 총기 상점으로 달려가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한인들은 약탈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하며 이곳은 우리가 지킨다 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을 넘어선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들의 모습을 당시의 실제 영상을 통해 보여줬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상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인타운 전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은 단지 남성들의 무장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과 노인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음식을 준비해 전투를 지원했고 탄약을 전달하거나 부상자를 돌보는 등 후방 지원을 맡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 노인은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과 이웃들이 옥상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한인타운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폭동이 계속되는 동안 한인타운에는 한인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한인타운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근처에 거주하던 한인 청년들은 차량을 이용해 방화범을 추격하며 타운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한인타운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러한 연대와 단결은 한인타운이 폭동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보여준 그 당시 미국의 모습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인타운을 방치했고 한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미국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그 땅을 그들은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이곳, 미국, 자신의 나라가 아닌 땅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오로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경외감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거 1992년, 한국인들이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한국의 빚을 갚아가며 살겠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걸어갈 길은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희생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LA 시청 공무원 스칼렛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